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부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9주차 온라인 수업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볼 이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보장론을 처음 접하는 거는 이제 아주 오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3학차 때 이거 들었으니까 27, 그때쯤 아니네요. 24, 이때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3년, 14년 전에 이거 처음 들었고,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아마 사회보장론을 한 번 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회보장론을 접하고 그때도 이제 여러가지 사회보장의 원리, 구성요소,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좀 재미가 없다, 좀 지겹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이거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죠. 다만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이것을 운영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보편적 복지가 좀 더 활성화되고 실현될 수 있다, 정도의 사회보장의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이제 국민연금을 제가 발표하고 그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느낀 생각은 훨씬 더 좀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받게 될 보험 급여에 대해서 막 계산을 해보는 시간도 될 수 있었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또 이걸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실리적으로 이 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손해를 이제 입지 않는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아간다, 이런 형태의 좀 실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많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지 영역과 복지 제도가 저한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좀 새롭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회보험 제도가 내용도 많고 복잡하고 사실상 이걸 우리가 막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맞아, 이런 거였지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가 좀 기본 교양적 차원에서 쌓여 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보험 제도가 변화되거나 개정될 때 우리가 훨씬 더 좀 민감하게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좀 사전 지식과 배경을 쌓아 놓는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 텍스트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말들을 해봅니다. 큰 이제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좀 듣고 좀 이해하는 차원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쩌면 이제 2030, 40 요 세대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보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에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병원을 한 번쯤은 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씩 감기 같은 것 때문이라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감에 있어서 큰 고민이나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보험제도가 주는 혜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겠다는 생각을 잘 못해 봤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이 빈곤해지는 걸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상시적인 질병은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중대한 병 말고는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건강보험을 채택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었지만 이것이 큰 혜택이고 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고 또 병원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그 내용들을 조금 파악해보고 좀 정체적인 문제점이나 뭐 현황들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입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당연히 이제 근로자가 뭐 질병이나 부상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뭐 문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치료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하고 충분히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그 위험 관련 사항들을 좀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노동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두 번째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고 사회 통합에 대한 위협이 좀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정통성의 결여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건강보험을 도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도입될 당시에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노동력에 대한 착취나 노동력에 대한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체계가 변화되게 되면서 국민들에 대한 단합이나 정부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함으로써 좀 국가에 대해서 좀 헌신하게 되고 국가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처음 통합하게 되고 이 프로이센이 독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던 것처럼 건강보험제도 역시 정부에 대한 변화, 정부 체계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경제의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좀 통합하려고 하는 좀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발달 과정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점점 대상이 확대되어 나갔고요. 그리고 1개월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8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적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60시간 이상의 근로자도 적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대상자로서 구분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보험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 의료보험법이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커지게 되다가 건강보험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형태의 공단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부양자 중에서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별도로 가입하게 했다. 이거는 뭐 건강보험의 재정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발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천천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의료보험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63년도에 의료보험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요때는 이제 임의 가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적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과 그 근로자의 가족들만 이제 의료보험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에는 이제 강제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할 만한 국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뭔가 복지를 위해서 국고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도로를 개척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과 산업 단지들을 조성하는 게 더 큰 의미를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믿었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임의가입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니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점차 사회보험의 형태로 확대되게 됩니다. 1977년 그러니까 63년에서 77년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강제적 성격을 가진 의료보험 제도로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이제 보험조합들이 통합되게 됩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렇게 있는 이 공단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사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가 좀 시행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요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또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되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단일화되게 됩니다. 처음에 각각 그 지역 단위를 조금 구분을 하면서 대상자의 범위를 좀 축소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금액들과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던 조합들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직장, 지역, 그 다음에 공교육,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이제 의료보험공단, 요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단일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09년이 되면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된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이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거의 사회보험관리공단의 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많은 서비스를 이용받고 있고 또 병원과도 긴밀한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움직임 폭이 꽤 많은 영역이라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는 현재까지는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급여를 가져가는 사람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제도는 내는 사람도 많고 받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원활한 업무가 좀 추진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넣고 하는 김에 하나의 보험으로 단일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재산세와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원래는 직장 가입자가 한 명이 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같은 가구로 소속되어 있는 뭐 자녀나 보호자들 모두 다 이 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 명이 급여를 내면 뭐 4명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형태였다고 하면 201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혹시나 이 가입자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중에 재산 또는 과세 표준의 합이 9억을 넘는다. 2명이 9억을 넘게 되면 아빠도,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부도 이제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걷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의무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금액을 내야 사실은 보험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명이 내고 무조건적으로 받아가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딱 맞춰서 금액을 잘 내지 못한다는 거죠. 확인을 못하니 더 적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고, 최대한 많이 속이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좀 요즘 우리 사회의 추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실제로 이걸 확인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불만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있는 빵집 파는 김 사장님은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20만원 밖에 안 내는데, 그 빵집 아저씨보다 반밖에 못 버는 나는 소득 신고가 명확하게 막 잘 돼버리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2배를 더 낸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지역 가입자들 때문에 직장 가입자들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의 통합보다는 좀 불화를 만드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한계점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 국민건강보험법 요거를 이제 전부 개정하면서 좀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쉽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고, 어려운 용어들도 좀 많이 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서는 그러니까 피부양자의 조건을 조금 더 높이게 되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에서 이제 가입자로 전환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쪽 뒤에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보통 대상, 급여, 재정, 관리체계 이 4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사회보험의 구성요소 4가지를 현황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여기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적용되어 있고 의무를 해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이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이제 예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르게 의료급여를 받는 자들도 예외를 합니다. 이미 국가 서비스로서 의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피부양자는 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에서 이제 가입자로 인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가입자의 종류입니다.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직장 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과 사장님, 사용자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공무원과 교직원도 이제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이제 공무원이 된 사람,
뭐 이렇게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외가 된다. 그리고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사람과 시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직원 같은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이제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장님도 안 되고, 근로자가 없는 이제 사장님이나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들만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사실은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다 뭐 지역 가입자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외국에서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불법 체류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 취직을 했고 내가 국내에서 지내겠다고 거소 신고를 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국지주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됐으니 그 외국인도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지점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없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격이 정지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우리가 이렇게 그 비용과 수가에 맞춰서 이제 심사도 하고 비용도 지불하고 이런 과정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직장 가입자 외에 지역 가입자입니다. 가입자 중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거소 신고를 했지만 직장이나 뭐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기업에 몸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주의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으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급여의 종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는 이제 실제로 물질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형태가 현물급여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금급여는 현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뭐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비용이나 형태는 물론 계산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가 뭐 시험을 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요양급여입니다. 진찰과 검사, 그리고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그리고 처치, 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예방이나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 서비스가 현물급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요양급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건강검진입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뭐 건강검진을 이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건강보험제도가 주는 현물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기본 검진만 받고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좀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대장 내시경도 해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것도 우리가 이제 내고 있는 보험료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암 검진,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그리고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무조건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요. 나이가 조금 어리더라도 내가 세대주이다 그러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직장가입자는 내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주된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되죠. 왜? 노동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그것이 가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니까요.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이가 조금 들고 나이가 조금 들고 건강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암 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6세 미만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도 제공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금 급여인데요. 요양비입니다. 요양비는 그 보험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원에 가서 요양을 받거나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지출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현금 급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해진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 급여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나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제시하는 형태의 급여다,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출산 진료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도 동일하게 허가받은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공단에서 인정한 병원에서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급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 명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만원, 그리고 쌍둥이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렇게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검사의 종류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 등급이 여기서 중요하겠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 사람이 본인의 장애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때 그 구입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요게 이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구 연한 뭐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산다고 하면 보청기의 내구 연한이 8년이다. 그러면 8년 안에 한 번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의 뭐 기준 금액, 고시 금액, 그리고 실구입 금액,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보고 하나를 선택해서 최저 금액의 9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의 비용으로 내가 보장구를 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일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저 금액이 100%를 다 받을 수 있게 되고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도 100%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나 부득이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다 지불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 생활을 더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한 90% 이것도 뭐 많은 상당 부분을 이제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게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 부담 상한액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각자가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 부담금의 비중과 금액을 더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을 다시 이제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진료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보험 수가에 정해져 있겠지만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 급여 진료 안에서도 이게 반복되게 되면 금액을 많이 초과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금액은 보험료를 얼마나 납입하냐에 따라 꽤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내는 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10% 이하 이제 100만원을 내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그 보험료의 평균이 100만원이면 내가 만약에 10만원을 낸다. 그럼 내가 10% 이하가 되는 겁니다. 내가 90만원을 내면 이제 90%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본인 부담 상한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 부담 상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급여 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환급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이제 본인 부담 부분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 부분 본인 부담금과 그 수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발표하는 분이 조금 더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본인 부담금은 내가 내가 사용한 형태의 진료비를 다 합친 금액이고, 이것은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한테 내가 냈던 본인 부담금 중에 일부를 환급해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제도를 잘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는요, 보험 급여가 제한되기도 하는데 그 대체적인 그런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 내가 부상을 입었던 이 과정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다. 내가 물건을 훔치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다. 그럴 경우, 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내가 휴직을 하거나 비용을 더 얻기 위해서 또는 장애 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넘어지거나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나 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할 때 이걸 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이나 보상을 받거나 하게 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내지 않으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보험급여가 제한되게 되는데요. 1개월 이상 보험을 체납한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사장님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요거는 그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굳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없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국외에서 여행 중이다. 그러면 이제 보험급여가 정지가 되고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보험급여가 중지되게 됩니다. 병역법, 요런 병역법에 의한 군인이나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설에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가 않으니 보험급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급여의 제한 및 정지 사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수 월액의
내가 받는 한 달의 평균 금액, 임금, 그 보수 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요. 점차 조금씩 인상되고 있죠. 그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금액을 낸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보수 월액이 커지게 되니까 곱하기를 해서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월 보험료의 상한액은 이렇게 664만 4,340원이다. 하한액은 18,600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 한 달에 9,9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 1억을 버는 사람이라는 거죠. 1억을 버는 사람까지는 보수 월액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거진 1억에 가까운 사람은 한 달에 보험료만 660만 원을 낸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내는 겁니다. 많이 내면 당연히 이제 자기부담 상환금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일 직장 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3,400만 원인 경우 요 보수 월액에다가 조금 더 금액을 계산해서 더해진 금액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입자가 월급만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다는 거죠. 그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게 되면 보험료가 더 가산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를 근로자 사용자가 50대 50으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제 교직원이 50, 학교 경영자가 30, 정부가 20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춰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거의 사용자가 근로자가 한 50% 정도의 비용을 낸다. 나머지는 정부가 내거나 사용자가 내거나 정부와 사용자가 함께 내거나 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휴직 중인 경우에 무보수로 쉴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좀 경감해 주고요. 유보수 휴직일 경우에는 이전 월에 받던 금액과 현재 받고 있는 금액, 휴직 기간에 받는 금액이 훨씬 더 적으니까 그 적은 차익만큼 금액을 감액해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서는 소득에다가 재산과 자동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수를 내가지고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월 보험료의 상한액은 330만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한액은 13,98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료를 보면 소득 최저 보험료,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 최저 보험료에다가 부가 요소별 점수, 그러니까 재산, 자동차, 그리고 부가 점수당 금액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내고요. 초과할 경우에는 부가 점수에다가 부가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지 않고 이걸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한액이 낮아지면, 물론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적은 없겠지만 10만원 미만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은 낸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금액을 낸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정말 거의 없다. 오히려 그것이 전복이 돼서 더 큰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서도 이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늘 이슈가 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빈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요소나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은 물론 보험료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국고에서 일부 나가기도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이제 보험료가 보태지기도 합니다. 관리 운영 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걸 집행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곳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되겠고,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기준, 요양급여에 대한 사항, 보험료율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하는 집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지불 제도, 상대가치수까지, 행위별 수까지, 포괄수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 발표하는 분에게 제가 좀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이라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먼저 공공의료 부문이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는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 안에는 사실은 비급여 항목은 보험료로 처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병원에서는 그런 비급여의 형태를 조금 의무화 시켜 놓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 CT를 찍는다던가,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던가.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점차 급여 항목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많다. 다음은 질병급여가 없다는 거죠. 병에 걸리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에 나타나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진료비밖에 없잖아요. 내가 모은 돈이 없으면 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생활은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병급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파서 쉬고 있지만 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형태의 급여가 나오고 진료비도 낼 수 있어야 사실은 내 삶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안 되고 보험료 부과가 너무 낮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다음은 이제 피부양자가 된 사람. 아까 전에 이제 초과 금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이제 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9억 원 초과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 원을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게 되고 9억 1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게 되죠. 그러면 실제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는 나가니까 오히려 그 만원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고정지출이 2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거고, 이 사람은 차라리 만 원을 안 버는 게 훨씬 나은 꼴이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거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새롭게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라, 요거는 오프라인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벌써 시간이 조금 더 초과가 되었는데요. 건강보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배웠던 내용도 잘 정리해가지고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